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첩첩산중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겨울이 찾아오면 세상과 동떨어진 채 하얀 눈 속에 푹 파묻히곤 했습니다. 산봉우리들은 거대한 소미불을 덮은 듯 웅장하게 서 있었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 가지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집집마다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어댔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하여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며 오손도손 살아가던 그런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곳에 최노인이라 불리는 농부의 낡은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은 해마다 덧대어 올린 이영이 무색하게 여기저기 사가 있었고 흙벽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금이 가 있어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최 노인은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정직한 농사꾼이었지만 워낙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아온 터라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패어 있었고 거친 손마디는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언제나 맑고 깊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마음을 놓게 만드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에게는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 또한 남편 못지않게 심성이 곱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부는 자식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기에 서로를 향한 애틋함이 남달랐습니다. 아내는 겨우내 먹을 양식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남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묵묵히 배틀에 앉아 삼배를 짰습니다. 달그락거리며 배틀 돌아가는 소리는 빈 집안을 채우는 유일한 생기였고 최 노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거나 짚을 엮어 새끼를 꼬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위하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뚫린 듯 눈보라가 며칠째 계속되더니 쌀독의 바닥이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쌀독을 들여다보았고 아내는 걱정스런 눈빛으로 남편의 등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끼니를 때울 곡식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며칠 뒤면 다가올 설날에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조차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틈틈이 엮어둔 집신 꾸러미와 산에서 캐 말려둔 약초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터에 나가 이것들을 팔아 쌀이라도 몇 젓박 구해올 요량이었던 것입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걸어 읍내까지 가는 길은 늙은 최 노인에게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뼈마디가 시려왔고 미끄러운 눈길에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붙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집에 홀로 남아 자신을 기다릴 아내를 생각하며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서는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어대며 흉년의 고단함을 노래하는 듯했고 하얀 설원 위에는 최 노인의 발자국만이 외롭게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걸어 고개 마루턱에 올랐을 때 저 멀리 읍내 장터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읍내 장터는 설 대목을 앞두고 있어 평소보다 훨씬 붐비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떡치는 소리,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최 노인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활기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져온 집신과 약초를 펼쳐 놓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늙은 농부의 투박한 물건에는 좀처럼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은 추위에 곱은 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하염없이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어가고 그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그때 장터 저편에서 갑자기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커지더니 곧이어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한 젊은이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가게 주인과 건장한 장정 몇 명이 그 젊은이를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젊은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뿐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고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란스러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매를 맞고 있는 젊은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낡고 해진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은 떡 한 덩이가 꽉 쥐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며칠을 굶은 끝에 허기를 참지 못하고 떡집에서 떡을 훔친 모양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들자. 젊은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최 노인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배고픔에 지쳐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젊은 목숨이 저토록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최 노인은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서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그만하시오. 이러다 사람 잡겠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노인의 등장에 가게 주인은 몽둥이를 멈칫하며 험악한 표정으로 최 노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뭐요? 이 도둑놈하고 한패요. 주인이 씩씩거리며 묻자 최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나가는 늙은이일 뿐이요. 허나 떡 한 덩이 때문에 사람을 저리 죽도록 패서야 쓰겠소. 젊은이가 오죽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소. 내 그 떡값은 물어줄 터이니 이제 그만 용서하고 보내주시구려. 최 노인은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쌈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 집신과 약초를 팔아 겨우 마련한 쌀을 사야 할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최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흥, 꼴을 보니 당신도 찢어지게 가난해 보이는데 무슨 돈으로 떡값을 갚겠다는 거요. 그리고 내 홧김에 부서진 집기들은 또 어쩔 거요. 최 노인은 말없이 쌈지 속의 엽전을 모두 털어 주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최 노인 부부에게는 한 달을 버틸 생명줄과도 같은 돈이었지만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젊은이를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면 떡값과 부서진 물건값을 치르고도 남을 것이요. 부디 노여움을 푸시구려. 돈을 받아든 주인은 액수를 확인하더니 그제야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었기에 더 이상 트집을 잡을 명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늪, 운 좋은 줄 알아라. 저 영감님 덕분에 목숨 건진 줄 알고 썩 꺼져 주인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가게 안으로 칸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구경꾼들도 볼 일이 끝났다는 듯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고 차가운 장터 바닥에는 최 노인과 쓰러진 젊은이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서둘러 젊은이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보게, 정신 차려보게, 괜찮은가? 최 노인이 걱정스런 목소리로 묻자 젊은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고통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고 깊었으나 이내 스르르 감기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 노인은 혀를 차며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젊은이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 몸으로 이 추운 곳에 두었다간 얼어 죽기 십상이지. 최 노인은 잠시 고민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젊은이를 힘겹게 등에 업었습니다. 쌀을 사기는커녕 빈손으로, 아니 오히려 짐을 하나 더 지고 돌아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의 등은 왠지 모를 따뜻함으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는데 그 가벼움이 오히려 최 노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얼마나 못 먹고 고생을 했으면 장정의 몸이 이토록 깃털 같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더 힘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시야를 가렸고 등 뒤에 엎인 젊은이의 체온은 점점 떨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눈길을 헤쳐 나갔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거친 숨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왔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멈추면 등 뒤에 생명이 꺼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에서 들려오는 것은 오직 최 노인의 발자국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뒤였습니다. 집집마다 드문드문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만이 그가 돌아왔음을 반겨주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 살인문 앞에는 아내가 등불을 들고 서서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자 아내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영감, 왜 이리 늦으셨소? 걱정되어 죽는 줄 알았소. 그러다 남편의 등에 엎인 사람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나중에 설명할 테니 일단 방 아랫목부터 데워주구려. 사람이 죽어가오. 최 노인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내는 묻고 싶은 말들을 꿀꺽 삼키고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정신을 잃은 젊은이를 방 안으로 옮겨 뉘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자 젊은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핏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물을 대와 수건을 적셔왔고 최 노인은 젊은이의 상처난 곳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피와 흙먼지를 닦아내자 드러난 젊은이의 얼굴은 꽤나 준수해 보였으나 곳곳에 멍이 들고 찢어진 상처가 가득해 안쓰러움을 자아냈습니다. 아내는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갈비뼈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꼬. 칩칩. 아내는 혀를 차며 구석에 있던 귀한 참기름을 꺼내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최 노인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쌀은커녕 피투성이가 된 낯선 이를 데려왔으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자, 미안하오. 쌀을 사오지는 못할 망정 혹 하나를 붙여왔구려. 최 노인이 고개를 떨구며 말하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게 어디 있겠소. 쌀이야 없으면 죽라도 쑤어 먹으면 되고 정 없으면 물이라도 마시면 되지요. 잘하셨소. 영감, 정말 잘하셨소. 아내의 말에 최 노인은 울컥하며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인 아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깥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초가집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는 가끔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만 깰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노인 부부는 그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울 작정이었습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 사이로 젊은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섞여들자 그제야 최노인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젊은이의 얼굴을 곰곰이 뜯어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젊은이와의 만남이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길일지 흉일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부엌에서 남은 시래기를 모아 죽을 끓여온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물띠 묽은 죽 한 그릇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사람이 깨어나면 뭘 좀 먹여야 할 텐데.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마당 항아리에 감춰둔 씨감자라도 꺼내야겠지.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내일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도 오늘 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젊은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식은땀은 멈추고 안색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낯선 젊은이와 함께 보내게 될 겨울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떤 말을 해댈지. 하지만 최 노인은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눈을 치우듯 닥쳐올 시련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무렵 젊은이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낯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퍼뜩 정신이 든 듯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욱신거리는 통증에 그만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고 특히 갈비뼈 부근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낙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세간살이와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 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킨 실타래처럼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으나 최 노인의 인자한 미소를 보자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밤새 끙끙 앓아서 걱정했네.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게. 최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머리맡에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일단 이걸 좀 들게. 빈속에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 따뜻한 물로 속을 달래는 게 좋을 걸세. 젊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숭늉이 얼어붙었던 그의 오장육부를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물 한 모금에도 저리 급하게 달려들까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숭늉을 다 비운 젊은이는 그제야 최 노인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노인의 아내가 부엌에서 보리죽 한 그릇을 쟁반에 받쳐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깨어났구려. 산송장이나 다름없더니 이제야 사람 꼴이 좀 나는구려. 아내는 짐짓 타박하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죽 그릇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섣불리 숟가락을 대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양식을 축내는 것이 면목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서 들게. 우리도 입이 있으니 굶지는 않네. 자네 살리는 셈치고 끓인 거니 남기지 말고 다 먹게나. 최 노인이 재차 권하자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젊은이가 밥을 먹는 동안 최 노인은 방 밖으로 나와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눈처럼 하얗지 못하고 근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쌀독은 비었고 식구는 늘었으니 앞날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했는데 밥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게 대수랴.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삭삭 눈 쓸리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에 맞춰 마을의 하루도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가는 법입니다. 최 노인이 장터에서 도둑놈을 데려왔다는 소문은 밤사이 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리기에 바빴습니다. 글쎄, 최 노인 양반이 노망이 났나 봐. 장터에서 매 맞아 죽어가던 도둑놈을 업고 왔다지. 뭐야, 아이고. 맙소사. 제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처지에 무슨 짓이람. 그 도둑놈이 밤에 돌변해서 최 노인네 세간이라도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런데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살을 붙여가며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칠성내도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안 그래도 흉년이라 인심이 사나운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 최 노인네도 참 딱해. 그나마 남은 쌀이라도 다 털리면 어쩌려고. 옆에 있던 떡보네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듣자 하니 그놈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던데. 혹시 쫓기는 산적놈은 아닐까. 우리 마을에까지 해코지하면 큰일인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태풍의 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점심나절이 되자 이웃집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최 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도 최 노인 부부를 친자식처럼 아끼던 분이라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마루에 앉아있는 최 노인을 보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최서방 자네가 제정신인가 도둑놈을 집에 들이다니.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격이 아니고 뭔가 할머니의 찌그러진 얼굴에는 걱정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마당으로 내려와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도둑놈이라니요. 그저 배가 고파 떡 한 조각 훔친 불쌍한 젊은이일 뿐입니다. 사람 목숨이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최 노인이 차분하게 설명하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쿵 치며 답답해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했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이 천지빛깔이인 세상이야. 자네같이 마음 물러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려고 그래. 할머니는 품속에서 주먹만한 찐 고구마 몇 개를 꺼내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험하게 해도 속정 깊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자네 딱 해서 이거라도 가져왔네만. 명심하게. 사람 들이는 일은 신중해야 해. 며칠 몸 좀 추스르게 하고 냉큼 내보내게. 괜히 정 붙였다가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할머니는 신신당부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최 노인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젊은이의 맑은 눈빛을 본 이상 그를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심성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지. 그는 속으로 되뇌며 젊은이가 누워있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각 방 안에 누워있던 젊은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가난하고 선량한 노부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나 당장 자신의 몸 하나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노라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이들에게 더 큰 화가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입을 다물겠노라고. 며칠이 지나자 젊은이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젊은 혈기 덕분인지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고 핏기 없던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 노인 부부가 이름을 물어도 고향을 물어도 그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엷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해하던 최 노인도 나중에는 사정이 있겠거니 하며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라는 가명을 지어 부르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젊은이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가만히 앉아 밤만 축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이 되면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마당 구석구석을 살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찾았습니다. 낡아서 기울어진 장독대를 바로 세우고 구멍난 울타리를 엮어 막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어둠 속에서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혹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데 도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집안 곳곳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노인은 마당에 나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뒷마당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작더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체감이 부족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밤새 도끼질을 해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작은 크기가 일정하고 단면이 매끄러워 보통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최 노인은 헛간에서 자고 있는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옷자락에는 톱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빙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이 친구 보게 말없이 제 밥값을 하는구만. 그는 젊은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아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쩐지요. 며칠 밤마다 쿵쿵 소리가 난다 했더니 그게 도끼질 소리였나 봐요. 몸도 성치 않은데 어찌 그런 힘든 일을 했을꼬. 두 부부는 젊은이의 속 깊은 행동에 감동하며
그를 향한 경계심을 완전히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젊은이의 우렁각시 노릇은 계속되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외양간 지붕이 말끔하게 고쳐졌고 삐걱거리던 대문도 새 것처럼 튼튼해졌습니다. 심지어 마을 공동 우물가에 쌓인 눈까지 새벽에 몰래 치워놓아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둑놈이라며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각, 보기보다 힘도 좋고 손재주도 야무지더구만. 최 노인이 사람 볼 줄 아네.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내 무거운 짐도 들어주더라고. 벙어리인 게 좀 흠이지만 심성은 착해 보여. 흉흉했던 소문은 어느새 칭찬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끈끈한 유대감이 생겨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최 노인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얼른 다가와 대신 들었고, 최 노인은 그런 젊은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자지간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외로움을 이 젊은이를 통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노인은 젊은이와 함께 사랑방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호롱불 아래서 젊은이의 옆얼굴을 바라보던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우리 집에 온 지도 꽤 되었구만. 이제 몸도 다 나은 것 같은데 고향에 가보지 않아도 되겠나. 젊은이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갈 수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정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게. 가진 건 없지만 바꿈길 일은 없을 걸세. 자네도 이제 우리 식구 아니겠나. 최 노인의 따뜻한 말에 젊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울음을 삼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젊은이는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최 노인을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진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겨울밤은 깊어가고 세 사람의 인연은 더욱 단단하게 묶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입춘이 다가올 무렵 마을에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험악한 소문이 들려오더니 급기야 관아의 포졸들이 마을을 기웃거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젊은이는 그 소식을 듣고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낮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고 밤이 되어서야 잠시 마당을 거닐곤 했습니다. 최 노인은 젊은이의 변화를 감지하고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모른 척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거만한 사내와 덩치 큰 하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 안으로 숨어들었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최 노인은 밭일하다 말고 황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이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을지. 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원했습니다. 젊은이는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매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리고 그를 이 먼 산골 마을까지 도망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젊은이는 결심한 듯 종이를 다시 품에 넣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최 노인이 살인문을 들어서자마자 젊은이와 마주쳤습니다. 젊은이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젊은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기품 있고 단단했습니다. 최 노인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자네, 말을 할 줄 알았는가? 젊은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을 어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봄 기운을 시샘하듯 마지막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던 요란한 말발굽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최 노인의 낡은 초가집 앞에서 뚝 그쳤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이들은 인근 고을에서 악명 높기로 소문난 황부자와 그의 하인들이었습니다. 황부자는 번들거리는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얼굴을 한 채 거만하게 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장정들은 하나같이 몽둥이를 들고 험상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최 노인의 집 마당은 순식간에 불청객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놀란 암탉들이 푸드덕거리며 담장 밖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마당으로 나섰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말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채찍으로 최 노인의 집 기둥을 탁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최가야, 내 그동안 참고 또 참았네만. 이제 더는 기다려줄 수가 없네. 오늘 당장 이 집과 밭을 비워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불쾌했습니다. 최 노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집과 밭은 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빚을 진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한 적도 없는데 비우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지만 억울함에 찬 호소는 뼈에 사무칠 듯 절박했습니다. 황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낡고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최 노인의 면상에 획 던졌습니다. 이 무식한 늙은이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는구만. 이게 뭔지 아나? 내 죽은 아비가 30년 전에 내 아버지께 쌀 10가마니를 빌려가며 쓴 차용증일세. 그동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는 이 코딱지만한 집과 자갈밭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할 지경이야. 종이는 힘없이 바닥에 떨어져 흙탕물에 젖어들었습니다. 최 노인은 황망한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았지만 까막눈인 그가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닥쳐온 재앙 앞에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마당으로 뛰쳐나와 황부자의 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금시초문입니다. 시아버님께서 빚을 지셨다는 얘기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동설안에 늙은이들을 내쫓으시면 저희는 얼어 죽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내의 애원에도 황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말머리를 돌리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 시끄러운 할망구를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내일까지 집을 비우지 않으면 세간을 모두 드러내고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전해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아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황부자의 권세가 워낙 대단한 데다 그의 뒤를 봐주는 관아의 형방과도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최 노인 부부의 딱한 처지를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걸 어째? 최 노인네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네. 저 문서가 진짜일까? 황 부자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 멀쩡한 땅도 뺏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흩어졌지만 최 노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이가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에 떨어진 문서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털어내고 내용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젊은이를 발견하고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은 또 뭐야? 최 노인이 거뒀다는 그거지 놈인가 보군. 내 놈도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인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며 위협했지만 젊은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문서를 읽어 내려가며 미간을 찌푸리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서의 글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곱게 접어 품속에 넣고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최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실 필요 없습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놀란 눈으로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던 그가 말을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의 당당한 태도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황 부자는 갑작스러운 젊은이의 등장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내 놈은 뭐냐?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황 부자가 채찍을 들어 젊은이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젊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 부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천하의 황 부자도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날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 오나 이 댁 어르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댁에서 주장하는 그 문서에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보이기에 잠시 참견을 하려 합니다. 젊은이의 말투는 시골 무지렁이의 것이 아니라 그를 꽤나 읽은 선비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석연치 않다니 감히 내 놈 따위가 내 문서를 의심하는 게냐. 황 부자는 얼굴을 붉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놈이 글이나 아느냐 까막눈 주제에 아는 척하다가는 혀를 뽑아버릴 테다. 하인들이 킬킬거리며 젊은이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를 알고 모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서에 적힌 날짜와 도장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문서가 관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본이라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시비를 가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젊은이의 제안은 대담했습니다. 지금 당장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황 부자의 기세를 꺾고 시간을 벌어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황 부자는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사실 그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남루한 젊은이가 정말로 문서의 허점을 간파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세를 부리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쫓아내면 자신의 위세가 더 높아질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마을 회관 마당에서 보자. 내 놈의 그 혓바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구경이나 해주마. 하지만 만약 헛소리라는 게 밝혀지면 내 놈 목숨은 물론이고 최 노인네 부부도 무사치 못할 것이다. 황 부자는 으름장을 놓고는 하인들을 이끌고 돌아갔습니다. 요란했던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아내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네. 저 독한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긴단 말인가. 최 노인의 탄식에 젊은이는 조용히 다가와 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노인의 손을 잡은 젊은이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 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노인의 집은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사랑방에서 호롱불을 밝히고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는 최 노인에게 붓과 먹, 그리고 종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노인은 의아해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붓과 먹을 꺼내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먹을 갈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먹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자 그의 표정은 더욱 차분하고 냉철해졌습니다. 그는 벼루에 고인 검은 먹물을 보며 내일 있을 싸움의 전략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문틈으로 젊은이의 모습을 훔쳐보다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보게, 정말 괜찮겠나? 황 부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네. 관아의 높은 분들과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자네가 나서서 괜히 봉변만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 최 노인의 걱정에 젊은이는 붓을 잠시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때로는 힘보다 강한 것이 이치이고 칼보다 무서운 것이 붓끝입니다. 저자가 휘두르는 것이 거짓된 권력이라면 우리는 진실이라는 무기로 맞서면 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젊은이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도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에 대한 호기심과 최 노인에 대한 걱정으로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 황 부자 앞에서 눈도 깜짝 안 하던데 그래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황 부자가 어떤 사람인데 내일 험한 꼴 보는 거 아니야. 촌장 영감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마을에 피바람이 불겠구만. 그래도 그 젊은이의 기백이 예사롭지 않아. 혹시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수가 있을지. 마을 전체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인 채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 부자가 던지고 간 문서를 펴놓고 꼼꼼하게 필사하며 위조된 흔적을 찾아내 기록했습니다. 오래전 곰팡이가 핀 종이의 질감, 먹의 농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된 도장의 모양까지 그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반박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배웠던 법률 지식과 판례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는 장래가 촉망받는 유생이었으나 모함으로 가문이 몰락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지식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을 위해 쓰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젊은이는
붓을 놓고 긴 기지개를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밤새 작성한 반박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있을 결전을 예고하듯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최 노인도 잠을 설쳤는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젊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묵직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자네만 믿네. 부디 몸 조심하게.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촐했지만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아내는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최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젊은이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젊은이는 담담하게 밥 한 그릇을 비우고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했습니다. 비록 옷은 낡고 해졌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품은 비단옷을 입은 황부자보다 훨씬 더 고귀해 보였습니다. 이제 가시지요. 젊은이가 앞장서자 최 노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마을 회관을 향해 힘차게 내딛어졌습니다.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황부자는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그의 하인들은 위협적인 자세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최노인 일행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최노인과 젊은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황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오냐?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그래. 밤새 무슨 핑곶거리를 준비했느냐.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젊은이는 천천히 황부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황부자가 던졌던 문서와 자신이 밤새 작성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 주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있는 자의 횡포 앞에 진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황부자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먼저 황부자가 제시한 문서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문서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여기 찍힌 도장의 전서체가 이 지역에서 쓰이는 방식과 다릅니다. 둘째, 종이의 재질은 30년 전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새 것과 같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펼쳐 보이며 황부자를 정면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황부자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젊은이의 논리정연한 공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젊은이 말 들어보니 그럴듯한데 종이가 너무 새 것 같다는 건 나도 생각했어.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황부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시끄럽다. 내 놈이 감히 내 문서를 위조라고 매도하느냐. 여봐라.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 쳐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하자 젊은이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호통을 쳤습니다. 멈춰라. 국법에 의하면 민사소송 중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그 죄를 엄히 묻는다 하였다. 내 놈들이 관아의 법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냐. 그의 서슬퍼런 호령의 하인들은 기가 질려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의 호령 소리가 마당을 울리자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하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춤거리며 뒤에 서 있는 황부자를 향했습니다. 황부자 역시
입을 딱 벌린 채 젊은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남루한 행색의 청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일개 하인들이나 시골 지주가 범접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 순간 벌어질 일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그 정막을 깨고 천천히 그러나 또각또각 소리가 날 듯 분명한 발걸음으로 황부자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젊은이는 손에 든 문서를 황부자의 눈앞에 들이밀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적힌 증인 박춘삼이라는 이름, 낯이 익지 않으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 마을의 박춘삼 노인은 이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날짜보다 3년이나 앞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도장을 찍기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젊은이의 지적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아. 춘삼이 할배는 저 문서 날짜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지. 세상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죽은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다니.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황부자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젊은이는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이를 보십시오. 이것은 저주지라고 하여 최근 5년 전부터 한양의 지전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고급 종이입니다. 30년 전에 시골 마을에서 이런 귀한 종이를 구해서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먹물 또한 종이에 스며든 깊이를 보아하니 쓴지 불과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서가 명백한 위조라는 증거입니다. 젊은이의 논리, 정연한 설명은 마치 명쾌한 판결문과도 같아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까막눈인 마을 사람들이 봐도 젊은이의 말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황 부자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훔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종이야. 뭐 옛날에 구해둔 것을 썼을 수도 있고 증인 이름은 착각했을 수도 있지. 황 부자는 억지를 쓰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체 저놈 정체가 뭐란 말인가. 종이의 종류며 먹물의 상태까지 꿰뚫어 보다니. 단순한 놈이 아니다. 황 부자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황 부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쇳기를 박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문서를 들고 관하로 가시지요. 사또 앞에서 종이의 연대와 증인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면 진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국법에 이르기를 사문서를 위조하여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 한 자는 장백대에 처하고 그 가산을 정몰하여 유배를 보낸다 하였습니다. 황 부자께서는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으시겠지요. 장백대와 가산 정몰이라는 말에 황 부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좀 뜯어내려다 집안이 망하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촌장 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거들었습니다. 허허, 듣자 하니 젊은이 말이 구구절절 옳은 것 같구만. 황 부자, 자네가 정말 떳떳하다면 관아에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우리 마을 사람들도 다 같이 가서 증인을 서겠네. 죽은 박춘삼이가 언제 죽었는지 족보를 들고 가서 확인해 주지. 촌장 영감의 말에 마을 청년들도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갑시다. 관아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사또 나리 앞에서 가려봅시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자 황부자를 호위하던 하인들조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궁지에 몰린 황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관아에 끌려갔다가는 위조 사실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평소 뇌물을 바치던 형방조차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젊은이가 들고 있던 문서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내가 옛날 서류를 잘못 가져온 모양이다. 그래, 오늘은 내가 봐주마. 재수 온 붙었네. 황부자는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문서를 박박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할 것 없다. 황부자는 하인들을 재촉하며 황급히 말에 올랐습니다. 말 위에서도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최 노인과 젊은이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지만 그 모습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 언젠가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황부자 일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밖으로 주랭랑을 치자 마을 회관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인해와하는 함성과 함께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최 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아내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영감, 살았어요. 우리가 살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최 노인 역시 붉어진 눈시울로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최 노인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지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시는 저자가 엉터리 문서로 어르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어르신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최노인과 젊은이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도둑놈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표정은 미안함과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최 노인네는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어. 글쎄 말이야. 어쩜 그리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가. 관아의 관리들도 자네 앞에서는 꼼짝 못하겠던걸. 아낙네들은 젊은이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사내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젊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저 할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최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젊은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농부의 손이 젊은이의 손을 감쌌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오갔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어.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최 노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은혜라니요.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어르신입니다. 제 목숨값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쌀이며 반찬을 조금씩 챙겨들고 다시 최 노인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황부자를 물리친 것을 축하하고 그동안 최 노인네를 외면했던 미안함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한 살림들이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보리밥에 된장국, 묵은지, 감자 몇 알이 모이니 어느새 마당 평상에는
제법 그럴듯한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칠성내는 귀하게 아껴두었던 탁주 한 병을 꺼내왔고 떡보내는 아이들 주려고 남겨둔 떡을 내놓았습니다.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최 노인의 집마당에서 벌어진 작은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젊은이에게 궁금했던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자네, 글은 어디서 배웠나? 아까 보니 보통 학식이 아니던데. 혹시 양반집 자제분 아니신가? 어쩌다 우리 같은 산골마을까지 오게 되었나? 쏟아지는 질문에 젊은이는 난처한 듯 미소만 지을 뿐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려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여 어깨 너머로 조금 배웠을 뿐입니다. 사정이 있어 잠시 떠돌고 있으니 너무 깊이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사람들은 젊은이의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을 느꼈기에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돌쇠라는 하인 이름 대신 최서방네 손님 또는 선비님이라고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경계의 대상이었던 낯선 이방인이 이제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의 손에 갓 구운 고구마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눈이 삐었지. 이렇게 든든한 사람을 몰라보고 도둑놈이라 욕을 했으니 늙으면 죽어야 해. 할머니의 자책에 젊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치가 파하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최 노인의 집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예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고요가 아니라 꽉 찬 충만함이 느껴지는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최 노인은 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구름이 걷힌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아서 최 노인은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사랑방으로 돌아가 흐트러진 붓과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이 위조 증거를 적어 내려갔던 종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켰던 그 법과 글이 오늘은 생명의 은인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힘은 쓰는 사람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는구나. 그는 붓을 씻어 걸어두며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최 노인이 사랑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이보게, 자네 안 자는가? 젊은이가 문을 열자 최 노인이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네. 이거라도 마시고 푹 쉬게. 젊은이는 공손하게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르신께서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최 노인은 돌아서려다 말고 멈칫하더니 쑥스러운 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네가 우리 집 식구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참 든든했네. 정말 아들 하나 얻은 기분이었어. 최 노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젊은이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의 집 세 식구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집안은 사람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무너져가던 초가집은 이제 그 어떤 고래등 같은 기와집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최 노인은 웃고 있었고 젊은이는 고향집 마루에 앉아 글을 읽는 평온한 꿈을 꾸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이 밤은 길고도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최 노인네 집 앞에는 아침 일찍부터 동네 아이들이 기웃거렸습니다. 어제 황부자를 혼쭐 낸 멋진 형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이는 아이들에게 빙그레 웃어주며 마당으로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신분을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쌓아둔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탁, 탁, 경쾌한 도끼질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최 노인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늦잠을 잤습니다. 평생 처음 누려보는 호사였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니 몸도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아내가 차려낸 아침상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밥알 하나하나에서 윤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은 세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숟가락을 들며 다짐했습니다. 봄이 오면 이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기름진 옥토로 만들겠노라고. 그래서 이 착한 노부부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쁨을 선물하겠노라고. 소문은 발빠르게 이웃마을로도 퍼져나갔습니다. 황 부자가 망신을 당하고 도망쳤다는 이야기는 가난하고 힘없는 소작농들에게 큰 위로와 통쾌함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최 노인네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이 사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러워했습니다. 개중에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슬그머니 최 노인에게 중매를 넣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노인은 그저 허웃으며 손사래를 칠 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늘이 내게 잠시 맡겨둔 귀한 손님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지. 그는 젊은이의 앞날에 더 크고 귀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겨울의 끝자락, 눈이 녹아내린 지붕 처마 밑으로 맑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 겨울의 시련이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당의 흙은 부드러워졌고 담장 밑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마당에서 멍석을 짜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이라는 새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누명을 벗고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며 힘을 기르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의 눈빛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양지 바른 언덕에는 노란 산수유 꽃망울이 수줍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의 집마당에도 봄 햇살이 가득 내려앉아 지난 겨울의 시름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암탉들은 병아리를 거느리고 종종 걸음으로 마당을 누비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최 노인은 마루에 걸터앉아 따스한 볕을 쬐며 곰방대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쌀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아 입가에는 저절로 넉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마을 사람이 다 된 듯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농사법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쪽 밭고랑은 물이 잘 빠지도록 조금 더 높게 둬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름은 썩힌 풀과 섞어서 쓰면 땅심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의 조언대로 농사를 지으니 예년보다 작물이 훨씬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젊은이에게 농사법을 물어보러 왔고 그는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 노인의 아들이자 마을의 보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번 황부자가 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양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가마와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구경을 나왔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행차야. 사또 행차보다 더 거창한데 설마 우리 마을의 높은 벼슬아치라도 사는 건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의 행렬은 곧장 최 노인의 집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최 노인은 마당을 쓸다 말고 빗자루를 놓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관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에게 이런 광경은 두려움 반, 경이로움 반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마가 최 노인의 집 앞에 멈추자 제복을 입은 관리가 정중하게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가마 안에서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중년의 사내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이를 발견하고는 체면도 잊은 채 한달음에 달려와 넙죽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대감마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본 최 노인과 마을 사람들은 입이 딱 벌어져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베옷을 입고 밭일을 하던 젊은이가 저 높은 관리에게 절을 받는 귀한 신분이었다니 최 노인은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젊은이는 흙 묻은 손을 털고 침착하게 관리의 손을 맞잡아 일으켰습니다. 김서방,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내 무사하다는 기별은 보냈는데 일이 요란하게 올 줄은 몰랐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라 위험 있는 양반가의 자제다운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젊은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최노인 부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어머니,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한양의 박대감 댁 장남입니다. 간신들의 모함으로 집안이 위기에 처해 잠시 피신해 있었는데 이제 모든 누명이 벗겨져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젊은이의 아버지는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있었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영모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자 아들을 급히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신분을 숨기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떡을 훔치게 되었고 그때 최 노인을 만나 목숨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져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런 귀한 분인 줄도 모르고 내 험한 일을 시켰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습니까? 최 노인이 절을 하려 하자 젊은이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어르신,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저를 거두어 주시고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습니다. 어르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을 살리신 5대 독자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십니다. 젊은이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져온 비단과 엽전,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마루에 가득 쌓아놓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진귀한 물건들이
최 노인의 낡은 초가집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최 노인의 두 손을 꼭 잡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어르신,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지요. 제가 평생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넓은 기와집에서 비단 이불 덮고 편안히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도련님. 마음은 고맙지만 농사꾼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법이야. 한양의 화려한 집보다는 내 손때 묻은 이 초가집이 더 편안하네. 가끔 도련님 소식이나 들려주면 그것으로 족하네. 최 노인의 아내 역시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이는 몇 번이나 더 권했지만 노부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아쉬워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갚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관리를 불러 지필묵을 가져오게 한 뒤 즉석에서 문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을 일대의 땅을 모두 사들여 최 노인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최 노인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관아에서 매달 쌀과 고기를 보내 봉양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르신, 정한양으로 가기 싫으시다면 이 땅에서 편안히 농사 지으며 사십시오. 그리고 이 문서는 황부자 같은 자가 다시는 넘볼 수 없도록 관아에 공증을 해두겠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젊은이는 최 노인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가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젊은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냐, 오냐. 가서 훌륭한 정승이 되어 백성들을 살피는 좋은 관리가 되어주게. 우리는 여기서 자네 자랑이나 하며 살 테니 걱정 말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나와 젊은이를 배웅했습니다. 황부자를 혼내주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 준 젊은 영웅이 떠나는 길에 꽃잎을 뿌리며 아쉬워했습니다. 젊은이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최 노인의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가장 춥고 힘들었던 시절을 따뜻하게 녹여준 사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떠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최 노인의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젊은이가 보내준 재물로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만 바뀌었을 뿐 최 노인 부부의 소박한 성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이웃들과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살았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쌀독이 비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마을 사람들이 최 노인을 최부자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황 부자는 그 뒤로 기가 죽어 마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최 노인은 추수를 마친 들판을 바라보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깎아온 감을 내오며 옆에 앉았습니다. 영감, 올해 농사는 참 잘 되었지요. 다 그 도련님 덕분이에요. 최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람 인연이란 게 참 묘해. 떡 한 조각 훔친 도둑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 집안을 일으킬 귀인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나. 두 사람은 먼 산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 노인의 집 사랑방에는 젊은이가 남기고 간 붓과 벼루가 갑옷처럼 모셔져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가끔 그 방에 들어가 먼지를 닦으며 젊은이를 생각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한양에서 아주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 뿌듯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그 심성이면 나라님도 감복시킬 게야. 그는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젊은이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최 노인의 집은 춥지 않았습니다. 두툼한 소미불과 뜨끈한 아랫목, 그리고 곳간 가득 쌓인 양식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최 노인은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피투성이가 된 젊은이를 업고 오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때 내가 자네 말을 안 듣고 그냥 지나쳤으면 어쩔 뻔했어. 아내가 농담처럼 말하면 최 노인은 자네가 끓여준 죽맛이 좋아서 그 친구가 살아난 게지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웃음소리가 호롱불 아래서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노인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정자에 앉아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항상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얘들아, 착한 마음을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거라. 네가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너에게 돌아온단다. 설령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를 돕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큰 복이니라. 아이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최 노인의 이야기를 듣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최 노인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옛 친구의 속삭임처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튼튼한 대들보가 든든하게 지붕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최 노인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봄날의 햇살이 비추고 젊은이와 함께 거닐던 밭고랑의 흙내음이 향긋하게 풍겨왔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 눈 덮인 겨울밤에 시작된 작은 인연은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농부와 은혜를 아는 젊은이의 이야기는 추운 겨울밤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난로 같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산 부엉이가 우는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최 노인의 따뜻한 아랫목 같은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착한 마음들이 복을 받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이 편안한 쉼을 얻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모두들 평안히 주무세요.